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수소동에 자리한 전국 비구니 회관에 와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요,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벌써 19번째예요. 불교출판문화상 그리고 올해의 불서 모두 10건, 올해의 불서 10 이게 선정이 됐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딱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AI 부디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보일 스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박수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다 오늘 아시는 지인분들 다 오셔갖고 네. 더 큰 것 같고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네요. 저는 뭐 너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예, 예. 스님 먼저 그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것도 참 이게 영광스러운데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러게요. 네. 스님 소감 한마디도 듣고 싶고 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스님한테는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글쎄요. 뜻밖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작년 이맘때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일단은 이제 다 뭐 이렇게 출판사하고도 그렇고 일단 다 종료된 걸로 생각하고 네. 심지어는 지금 뭐 이렇게 두 번째 작업으로 두 번째 책 준비를 또 다른 책 작업이 지금 네네.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와서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우리 출판사 오세룡 대표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네. 카톡을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셨어요. 놀랐고.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만큼은 많이 이제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네. 그렇게 또 하지도 않았거든요. 뭐 책의 성격상.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작업 우리 해주셨던 다면북스 전태영 우리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너무 많이 애써주셨죠. 네. 정말로. 처음부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처음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 내는 게 정말 이게 네. 우리 임영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런 네.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결과가 그래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또 감사한 일이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스님의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이 책에 저는 항상 책을 보면 책에 이렇게 여기 날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스님의 이제 이렇게 이력이 또 있습니다. 저자의 이력이 보통 여기에 실리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보일 스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수료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연 스님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철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이 책의 주제인 뭐 인공지능 이런 관련 분야인가요, 스님? 네, 지금 저는 이제 동아시아 이제 철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 한국 불교, 뭐 중국 불교, 일본 네. 불교까지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박사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에도 중간에 좀 나오는데 그 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아주 이제 중심적인 주제로 네, 이렇게 네.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책에서 등장할 것 같고요.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처음에만 이제 살짝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언급 정도 네. 이렇게 해놨죠. 네. 예, 그래서 어. 결국 네. 철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철학으로, 결국에는. 네, 그렇죠.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그 휴머니즘 그 다음에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AI 부디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AI라는 말 자체가 벌써 딱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러는데 사실 쭉 읽어보면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머니즘 결국 막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로 많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님의 그 전공이 이렇게 또 흐르는구나. 네, 이걸 저 굉장히 파악 잘했죠. 잘하셨네요. 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 제목이 AI 부디즘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그림 이게 그냥 단순한 꽃 모양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전 지금 저자분하고 이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을 하건데 처음에 이 책을 받아보군요. 여러분 밀쳐놨어요. 이게 뭐야, 나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뼛속까지 인문계 문과거든요. 뭐 AI 그럼 아주 열이 막 지끈지끈하고 그러는데 뜻밖에도 이 책은요. 와, 선생님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이 책이 한 몇 페이지일까요? 그 300페이지가 살짝 넘는데 제가 이 책을 펼치고 여러분 책상 앞에 펼치고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앉은 자리에서 100페이지를 읽어갔어요. 이 뼛속까지 문과생이. 스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어렵고 까탈스러운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술술 풀어낸 그 능력의 스님 저는 너무 놀랐고 그리고 참 잘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와. 이게 어쨌든 AI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공대 쪽에 그런 이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럼 공대생들이나 하는 그렇죠. 거. 또 엔지니어 쪽에서 네.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선입견처럼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형태의 첨단 기술, 뭐 유전자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공학 뭐 굉장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과학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아마 치달려 갈 것 같고, 근데 네, 문제는 그것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결국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자꾸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작에, 이렇게 인문학적 성찰,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또 종교적 성찰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네. 그닥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루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절 인연인지 아마 알파고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업을 뭐 훨씬 뭐 10년 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금 우와. 글도 쓰고 하긴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개인적 호기심이나 네, 어쨌든 네. 그냥 취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가 됐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2016년도에 서울에 이제 구글에서 가지고 그랬구나. 들어왔었죠. 네네.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마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알파고가 주목을 받고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고 딥러닝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네. 저도 덩달아 이렇게 소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인가요? 제가 그때 무슨 성지순례인가 갔다 오다가 네. 인천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동대 이제 그 부총장님이신 종호 스님께서 네네. 뭐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그때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알파고 다음 해였죠. 그래서 야심차게 이제 세계 불교학대회를 여는데 네. 그 불교학대회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아하. 인공지능을 주제로 네, 해서 네. 할 건데 네. 좀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하려고는 했는데 글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자기가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네. 제가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를 썼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네네.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네, 반갑고 재밌겠다는 싶었지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나를 이제 산속에 있는 나를 이제 소환을 할까 이렇게 네. 생각해서 네네. 저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제 거꾸로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세상이 이제 막 딥러닝이 나오고 뭐 그 상황에서 또 많이 급변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았더라고요. 네네. 그럴만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계속 지금 그 작업들을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불교신문에서 요 관련 주제로 이제 연재를 하자고 해서 네. 그게 조심스럽게 시작됐던 일인데 그게 한 2년 반 정도 우와. 매주 썼던 거죠. 매주 썼던 칼럼을 모으니까 이제 네.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책을 내게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 할 때도 이제 이게 쉽게 읽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쵸? 항상 갖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종교적 성찰, 뭐 인문학적 성찰, 또 내 일상과의 어떤 관련성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팩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스님도 저처럼 뼛속까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네네. 그래서 재밌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의미를 이제 제가 추적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면 나처럼 모르는 사람도 저처럼 네. 아까 말씀하셨던 뼛속까지 인문학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도 네,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 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의미, 네. 또 종교적인 의미, 뭐 인문학적 의미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작업해 보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책으로 나오게 됐네요. 예.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승복을 입은 스님을 모시고서 어떤 경전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게 아니라 뭐 AI, 뭐 이세돌, 뭐 알파고 지금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게 하모니가 괜찮게 어우러지는 것 같으세요? 아까 별로 산 아닌 것 속에 있는 이 네. 나한테까지 뭐 그랬냐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스님 정말 산 속도 도시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어떤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 그리고 네. 좀 모순돼 보이는 것들, 네네. 뭐 전통, 우리 뭐 불교만 하더라도 뭐 완전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2500년이 더 됐고, 네. 인공지능 역사 하면은 뭐 1950년대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겨울 지나고 나서 하면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피부로 받아들인 거는 2016년도 이후란 말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은. 에게 10년도 지금 안 그렇죠. 됐던데. 그래서 그렇죠. 10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히 인공지능 속에 지금 파묻혀 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들 무슨 막 엊그제 문제가 있었던 SNS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배달 음식 뭐 이제 하다못해 여행 차 타고 올 때 내비게이션 트는 거.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인공지능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 저는 인공지능 쓰지 않았다. 난 어플만 썼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네. 어플은 전부 이제 그 빅데이터를 돌리고 있는 뒤에 거대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속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뭐 10년이 뭡니까? 지금 한 7, 8년 사이에 네. 완전히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 와.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네네. 더 놀라운 것은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달리 하나도 거부감도 못 느끼고 오히려 더 좋은 어플 없나? 뭐 이런 느낌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다니고 있고, 네. 심지어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인식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뭐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너무 쉽게 편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막 치달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이야기들 또 뭐 불자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너무 네. 심지어는 저는 많이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최근에야 이제 공식적으로 논문도 쓰고 이제 물론 박사도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네. 다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지금 뭐 서구권에서는 아마 6개월,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이 논의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종교와 그렇군요. AI 더 나아가서 종교와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네, 휴머니즘, 네, 뭐 네. 이 논의도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비중 있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요즘에 뭐 학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저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안 해본 사이에 네. 지금 우리가 AI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전자 가해 기술이나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불교 윤리적 문제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네. 이제 바로 곧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스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라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문제 인식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하게 고취시켜주고 계시는데, 아까 왜 앞서서 그 알파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띠디띠디 주인님 차 왔습니다. 저는 딱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거겠지 뭐. 아이고 내 생애에 뭐 내가 걔네들 로봇 쓸 일이 뭐가 있어 했는데 스님 지금 알파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이 스님이 다루고 있느냐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냐면은 저는요 스님 처음에 그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한 판을 이겼어요. 전 그때 이거 봐 인간 승리다. 야 뭐 로봇이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결국은 인간한테 저 이러면서 으쓱했는데 그랬는데
스님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세돌 구단은 왜 알파고한테 이겨가지고 알파고를 또 공부를 또 시킨 거야. 그래서 알파고를 왜 더 진화를 시킨 거야. 갑자기 이세돌 구단이 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스님. 스님의 책은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의 그 바둑 고 이후에 알파고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파고를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그 문제를요 아주 편안하게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이렇습니다, 뭐 인간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스님의 글을 따라가면서 그걸 읽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세돌 구단이 이긴 게 잘못이구나. 스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세돌 구단이 안타깝게도 더 봤으면 좋겠는데 바둑을 그만뒀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왜 바둑을 그만뒀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저는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알파고는, 그 당시 알파고는 지금의 인공지능의 수준에 비하면 네. 거의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죠. 네. 이미 그 알파고는 이미 쓰지도 않는 수준에 그냥 고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진화를 했고 네. 그 알파고는 다른 그 알파고 제로나 그다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에 비하면 네. 상대가 안 되는 거. 100번 싸우면 100번 다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이세돌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2016년도에 아주 낮은 단계 알파고하고 대국을 끝나고 나서 이세돌이 느낀 감정은 어떤 거였냐고 이제 훗날 이제 하면서 이제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운다는 의미는, 우리는 단순히 머리 좋은 친구들이, 천재들이 이렇게 기보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워낙 뛰어난 천재들이니까 일반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네네. 이 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이나 미술처럼 뭔가를 그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으로 이해를 하고 바둑을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둑 이렇게 넣어서 뭐 남들 이겨먹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수싸움하고 이 정도의 레벨이 수준이 아니고, 마치 음악을 작곡하듯이 아니면 아주 근사한 풍경화를 그리듯이 그러한 형태의 창의적인 작업으로 바둑을 배워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바둑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천재들이 하는 얘기니까. 천재들이. 근데 네네. 우리가 지금 이미 훨씬 뛰어넘어버린 원본 알파고를 직접 직면해본 최초의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작업이 인간만이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수준에서도 이세돌이 씨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또 이런 작업을 이 친구들은 계속 또 진화하면서 더 잘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간만의 영역, 또 우리가 하는 이 작업들이 단순히 수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자기를 앞서고 이런 모습도 전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림을 그려내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또 놀랍게 지금 7, 8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 달리2가 나왔죠. 이번에 어딥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공모전을 했는데 콜로라도 였나요? 미술 공모전을 했는데 인공지능 그림이 인간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을 출품을 했는데 그 그림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하고 심사위원들이 이제 난감해진 거죠. 일단은 그걸 이제 예술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전자 제품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림이냐. 그럴싸해요. 아주 멋있게 그려졌어요. 시간 나면 보시면 알 건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인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7, 8년도 안 돼서 이미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치고 들어오고 오히려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어떤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먼 훗날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GPT-3 같은 경우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 5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줘.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또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될까 하면은 또 작가처럼 만들어지고 자기들 막 창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튜링 테스트라고 이게 이미령 작가님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쓴 글을 보고도 아 이거 이미령 작가님이 쓴 글인데요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 속는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미령 작가보다 더 좋은 그거 창의력으로 안 돼요. 안 돼. 글을 만들어. 네. 아마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옛날 프렌즈라고 그 미국 시트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전이 된. 네네. 그게 아마 시즌 10인가요?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1, 12까지를 시험 버전으로 이미 10년 전에 돌려봤어요. 근데 훨씬 잘 만들어요. 인공지능이 네, 그 네. 대본을 쓴다는 거죠. 네. 그거 10년 전 이야기고 최근 GPT-3는 가공할 정도죠. 이제 뭐 그런 이게 시시한 작업을 안 해요. 이미 옛날 했던 것들을 갖고 뭐 그냥 그 스타일대로 뭐 이렇게 대본 작업을 한다 네, 이런 네. 작업도 안 해요. 이제 아예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미 알파고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좀 촉이 있는 분들은 네.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막강한 또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행사하게 되는 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아마 직감하셨을 거라고 봐요. 또 대부분이 다 직감하셨죠. 근데 그때 문제는 이제 뭐 그러면 뭐라는 거죠? 일단 뭐 so what 아닙니까? 그다음 뭐 그래서 네네. 알파고가 나왔고 뭐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갑자기 무슨 알파폴도 나오고 유전자 과학 기술 나오고 뭐 자율주행자동차 나오고 뭐 블록체인 나오고 막 나와. 네. 근데 이게 다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않으세요? 과거 우리 한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들었던 뉴스의 내용과 방향하고 최근 6, 7년 사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뉴스에서 전해지는 그 뉴스의 어떤 방향하고 내용들이 네. 굉장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일단 그 용어들도 막 그렇죠. 무슨 뭐 플랫폼은 아주 기본으로 막 플랫폼이니 나오고. 뭐니. 네네. 근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저는 이 책에서 저도 이제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게 됐어요. 각 네. 개별적인 기술들의 흐름과 어떤 성격들을 나름 공부도 하고 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있나를 보기도 했고 했는데 네. 이 전체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결론은 이게 디지털에 있다는 거죠. 디지털. 예, 네. 디지털인데 디지털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4차 산업혁명 때 디지털이 중요하느냐. 네. 그것은 최근에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데이터 빅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즐겨 쓰시는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또 뭐 구글 뭐 우리 네네. 유명한 형태의 그런 엄청나게 큰 페이스북 같은 과거 페이스북이죠. 이런 이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양이 지난 10년 동안 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네.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한 10년 사이에. 네, 스님, 잠깐만. 그런데 그게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그렇죠. 제가 그렇죠. 자발적으로 막 데이터를 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네. 전 책에서 통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예. 어렸을 때 우리 통발이라고 알잖아요. 우리 시냇가에 이제 통발을 예, 넣어놔두면 그 물고기들이 예. 알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 잡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데 거기 가입하는 순간부터 거기 통발에 이제 사로잡힌 이제 물고기처럼 되는 우리가 거죠. 걔네들 다 키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우리가 돈도 못 받고 거기서 이제 훌륭한 직원 노릇을 한 거죠. 네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고기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좋다고 이제 우리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만 얘기해주면 메일도 쓸 수 있게 해주고 네. 일정표도 주고 뭐 이렇게 막 한 무더기 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 뭘 먹고 이거 이렇게 공짜로 다 받아도 되나 싶은 정도로 받잖아요. 좀 미안하고 그래서 받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아니라 이제 다 빼가는 거죠. 이제 그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다 이렇게 거기 이제 편입돼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작업들을 용이하게 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용량이 네. 슈퍼컴퓨터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생겼고 네.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워낙 광고에서 많이 봤겠지만
컴퓨터를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면 뭐예요? 그거를 전송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네. 이제 그 5G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송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데이터의 양이 늘었고 또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막대한 컴퓨팅 능력이 있고 또 그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요 5, 6년 사이에 다 합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디지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막대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비즈니스에 쓰는데 여기 책 처음에 보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칼럼을 그렇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용어가 제대로 쓰이는 게 맞냐라는 논쟁은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왜 지금 영국에서 작년에 그 파운드화의 표지 모델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우리 같으면 우리 심사임당이잖아요. 왜? 집회. 그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제 집회에다가 이제 꺼져놓는데, 그렇죠. 영국의 파운드화에는 작년 가을 직전까지 제임스 와트가 찍혀져 있었다 그래요. 제임스 와트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시잖아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린.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산업혁명의 시작이 증기기관에 의해서였고 그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부심을 담아서 이제 그 파운드화에 찍어놨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물을 올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가을에 그 표지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굴까요? 인공지능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앨런 튜링으로 바꿉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서 자주 이제 여행을 안 가서 최근에 모르지, 지금 파운드화에 보면 다 앨런 튜링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물론 영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변화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 그거를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붙이든 뭐 어떤 이름으로 뭐 디지털 대전환으로 붙이든 독일처럼 뭐 인더스트리 몇 점 0으로 붙이든 그건 이름에 붙이기 나름인 문제지 어떤 변화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그럼 어떤 변화냐?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각자 뭐 학자들도 그렇고 나름의 견해를 많이 담아내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가장 그게 정확하다고 얘기되는 그 견해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해 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그 핸드폰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의 하루 동안의 모든 데이터, 기록들이 온라인상에 많을 것 같습니까? 현실 세계, 오프라인상에 많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활동은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카톡 체크하고 문자 체크하고 날씨 체크하고 오늘 일정 체크하고 심지어 교통 상황 체크하고 일정표 보고 나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 하고. 오늘 아침 저희 일정을 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체크하고 또 문자 보내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뭐 점심시간 이전까지 심지어 오늘 저녁 약속까지 전부 다 어플을 통해서 식당 예약하고 누구 만나고 뭐 생일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컴퓨터 내지는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압도적으로 온라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끔찍하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기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흔적은 어디에 남는다? 온라인에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디지털 계정 상속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가입해 놓은 카톡 계정이나 뭐 페이스북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 계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놔두실 거예요, 그냥?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뭐 찬반이 날려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윤리적 고민들, 종교적 고민들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무슨 뭐 다엠이나 무슨 메일 정도 주소 하나 남은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남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양한 나의 삶의 흔적들이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하고 모이면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후에도 그 데이터들은 온라인상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여기도 결합하고 저기도 결합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뜻도 아닌데 나의 의사에 네. 반해서 네. 뭐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거 디지털 계정을 상속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사후에도 네네. 이 디지털 계정을 내가 계속 받아갈 건지, 네. 아니면은 내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인터넷 회사의 그 디지털 계정을 완전히 동시에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종료할 수 네네. 있게끔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끔 아. 그런 이제 아마 이제 법안도 아마 이제 발의될 네. 걸로 저는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 디지털 문제가 우리 삶의 일상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정보와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변화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네. 근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뉴스 봤을 때 뭐 블록체인,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정신없는데, 저는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책에 네, 나오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우리 네. 송유관처럼 네네. 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압도적으로 마치 우리 사람이 움직이려면 혈액이 돌아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돌리는 것은 전기가 아니라 네. 데이터거든요. 막대한 데이터를 먹고서 돌아가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다른 기술들도 네네.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집에 있는 AI 스피커, 또 다른 형태의 블록체인, NFT,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실 세계의 그 물리적 정보들, 그 네.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리적 정보를 전부 다 비트, 그러니까 온라인의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대형 빅테크 회사들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우리 지금 물리적 생활, 우리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디지털 정보로 빨리 바꾸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옛날에 우리 순수하게 저요 하면서 계속 인터넷 계정에 가입했는데, 지금 요즘에 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다 인터넷 메일도 할 수 있고 각자 계정을 갖고 있어서 네네. 뜸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갖고는 뭐죠? 인공지능을 못 돌려요. 그래서 고안해낸 그런 방식들이 뭐냐면 NFT 같은 거 있잖아요. NFT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사진들 같이 있고 사진만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면 네. 그게 금전적 가치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돈 벌게 해줘요? 그러니까요. 오. 한때 지금 요즘엔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도 나도 NFT가 돈이 된다 그래서 네네. 모든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디지털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걸 가스피라 그러는데요. 네네. NFT를 만들고 싶어도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화가예요. NFT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림을 멋지게 작업을 해서 네. 이거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NFT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올리려고 그러면 네.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데 또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일주일, 한 달을 기다려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림을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하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다면 그렇게 그 돈이 한 달 된다니까. 뭐 얼마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 네. 얘기는 뭐냐면 NFT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우리 자율주행자동차가 됐든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듣는 뉴스에 등장하는 네네. 그런 모든 기술들은 디지털 데이터를 빨아들이려는 끌어들이려는 모든 파이프라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아마 또 새로운 기술은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먹히면. 그러니까 뭐, 스님, 예를 들면 요즘은 저는 이제 그냥 이런 시계를 차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시계도 구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시계 하나만 딱 차면 뭐 맥박, 혈압, 뭐 심박수, 뭐 오늘 뭐 운동 뭐 얼마 했냐, 몇 걸음 걸었느냐, 앞으로 얼마 더 해야 돼. 나에 관한 모든 이 신체적인 모든 이걸 다 내가 알 수 그렇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 제공을 무조건 그렇죠.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실명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네. 나이키 같은 데서 바로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실제는 데이터인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 어마어마한 건강 정보를 그 시계를 사서 껴서 열심히 러닝을 하거나 뭐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심박수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아, 내 혈당이 이렇구나 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빅데이터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관리가 되고. 네. 근데 그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네. 그걸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 기기들의 본질은 네.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매 순간 우리는 이 내 정보를 제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 왔다면, 네. 아마 내가 볼 땐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도 이제 우리는 고민조차 이제 안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도 바로 바꾸고 또 바로 깔고 바로바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아까 우리 임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하면 우리 영화에서 볼 때처럼 막 그렇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서 뚜벅뚜벅 와서 찡찡하는 줄 알았는데 네, 주인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물처럼 우린 이제 스며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우린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훈습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물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인공지능에.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본인도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뭐 노예다 뭐 이런 말까지는 너무 좀 상투적인 표현이고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이에 네. 벌써 이제 우리가 이미 물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배달 앱을 한번 한다든가, 뭐 택시를 한번 부른다든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삼으면서 뭐 여행사를 한번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아주 소박한 활동 와중에 네, 네.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디지털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냥 삶 자체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생각할 여지가. 한다.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걸 의탁하는 거거든요. 네, 네. 내가 지금 제일 뭐 이 동네에서 뭐 가장 맛있는 음식점 찾아줘. 이걸 인공지능이 하지 내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인공지능이 또 중요한 건 내가 1시간 동안 고민할 것을 한 1, 2초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찾아줘. 그럼 우리는 봤을 때 그럼 왜 그걸 고민을 해? 인공지능한테 어플하면 물어보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나는 창의적인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가 그런가요? 또 다른 또 인공지능에 또 물어보고 또 다른 작업을 또 그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서 뭐 이거를 뭐 저항한다 이런 측면보다도 이 의미들에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과정들 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또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지금 저는 그 AI 부디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보일 스님과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좀 딱딱해서 저는 처음에는 펼쳐볼 생각도 안 하고 접어뒀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데 이렇게 스님의 말씀만 들을 땐 조금 좀 책 내용이 지루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라 스님이 책을 참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 개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응용을 하고 내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스님이 굉장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책에서 저자께서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재미도 컸지만 저는 또 하나의 재미가 뭐였냐면 스님, 이제 이 책을 쓰신 스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저는 스님이 진짜 세상을 요래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스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은 편하고 좋아. 뭐 맛집 찾아봐. 뭐 해. 그리고 우린 그냥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러고 말면 되는데 스님은 수행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AI 이 시대에 완전히 아까 나도 모르게 훈습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뭐 우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한 수행자가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이런 아주 편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잘못 쓰이고 있거나 또는 어떤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스님이 굉장히 그 문제를 좀 자꾸 벌어졌지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조금 더 이 세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저는 막 읽었어요. 스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불교를 조금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좀 오해 내지는 선입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산중 불교다. 네. 을의 불교가 산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측면들. 그리고 또 뭐 불교는 좀 스님은 초월적이고, 뭐, 예, 이 세상은 스님은 좀 그렇죠. 몰라도 돼, 뭐 막 이런 은둔, 식으로. 뭐 고립돼 네, 있는 네, 그런 네. 형태의 키워드로 불교를 연상하기도 쉽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서부터도 그렇고, 네. 단 한순간도 현실의 문제 그리고 일상의 문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를 이해할 때 이제 그런 이미지로 자꾸 받아들인 적이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부처님께서는 태어날 때도 그랬고 태어날 때도 거리에서 태어나셨죠. 또 전법 교화 활동도 거리에서 하셨죠.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임종도 결국 거리에서 돌아가셨죠. 그러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울타리 안에서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순간들을 맞이해 본 적이 없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그 한가운데 가서 전쟁을 말리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네. 항상 삶의 문제, 또 우리 현실의 문제, 또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응시하다가 불교가 만들어진 거고 탄생한 거잖아요. 맞아요, 스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탁발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탁발이라는 게 속세를 떠나신 분이 매일 아침마다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그 현실 세계하고 그러니까 접점이에요. 아마 부처님은 아침마다 아셨을 거예요. 지금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오는 네. 바루에 담긴 공약물만 봐도 네. 이 사람들이 진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네. 나라의 국왕이 폭정이 심한지 뭐 어떤지 수탈이 심한지 뭐 여러 가지를 한눈에 다 이렇게 파악하겠죠. 아마 네. 그런 맥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좀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바로 하면은 뭐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그걸 음식을 빌어먹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빌어먹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게 말 그대로 서로 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승려가 됐든 제가자가 됐든 또 승가가 됐든 일반 제가가 됐든 서로 하나의 몸처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연기라는 법을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것을 몸에 체득하고 자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열어야 되고 자기를 개방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몸을 낮추고 가서 소위 말해서 그걸 빌어서 먹는 그런 자세와 제스처가 자기를 여는 자세가 돼야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상호 의존성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탁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개방하는 그런 장인 거죠. 집은 집대로 곳간을 열어서 한 줌의 쌀이라도 내어주는 것이고 수행자도 전직 자기가 왕손이었든 왕자였든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개방성을 보이는 그런 과정들이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서로 우리가 상호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탁발이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됐든 뭐 또 다른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불교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침묵을 하게 됐을 때 불교는 사라지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거기 에필로그에도 그런 얘기 잔뜩 써놨는데 대반 열반경에 이제 우리 뭐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는 세상은 신속하니 불방일하라가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불방일하라, 절대 게으르지 마라라는 얘기를 남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장례 한 번 하게 되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국왕보다 더 대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실망스럽게도
나의 제자들은 일체 장래에 관여하지 말라고 마라. 얘기하잖아요. 네. 신심 있는 제가자들이 나의 장래 절차는 다 알아서 할 거다. 네.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되죠? 네. 너희들은 오직 수행에 전념하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 순간도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내가 기껏 부처님께서 기껏 평생을 다르마를 설했다고 하지만 그 변하는 시대에 맞게 다르마가 설해지고 재해석되고 재탄생하지 못하면 네. 이 다르마는 사바세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그 지역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고민과 관심사에 맞는 불교로 그게 거듭 버전을 달리하면서 업데이트라 그러죠. 네. 쇄신되고 혁신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사라지는 거죠. 그걸 부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이 순간도 시대는 변한다는 거죠.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순간 시간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네. 근데 그 따라잡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말과 언어와 물론 수행으로 계속 다른 말을 각가지 언어로 각가지 용어로 계속해서 쇄신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아까 연기법을 연기법만 해도 우리 부처님께 연기법 이런 말도 함자로 연기법이 아마 5세기 현장 이전에는 연기법이란 말이 등장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왜 중국에서 연기법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물론 산스크리트를 번역을 했으니까 있겠지만 그 연기법이란 단어라는 그 단어, 연집, 연기 뭐 이런 형태의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냐면 그 당시 5세기 때도 4세기 때도 스님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말했던 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거죠. 그냥 언어를 계속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제가 있는 해인사 8만 대장경이죠. 그 당시에서는 그게 가장 첨단인 거죠. 가장 첨단의 불경에 대한 이해 방식을 가장 첨단의 소재를 갖고 가장 첨단의 방식으로 보존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문화 유물이 됐지만, 근데 지금도 저는 말이 좀 당황했지만, 인공지능이 됐든 우리가 다가오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이슈들 많잖아요.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우리 생태 문제, 젠더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불교가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불교의 언어로 끊임없이 해석하고 써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으면 불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낡은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스님이 인공지능을 관심 갖는다 했을 때 벌써 갸우뚱하다는 게 그 갸우뚱한 정도의 차이가 뭐냐면 불교하고 현실하고의 격차,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 스님들은요, 불교는요, 시대를 선도했죠. 그렇죠. 새로운 문화를, 뭐, 문물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얼리 어댑터라 그러나요? 그 타클라마칸 사왕 지나고 인도 같은 데 가서 새로운 향, 탱화, 할 것 없이 새로운 문물들을 교류하는데 전달자 역할을 하고요. 발견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안목이 있었고, 그만큼 요즘 말로 하면 프론티어였던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불교라든지 우리 불교의 이미지를 연상할 때 오히려 전통 그냥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신라 시대 때 스님들이 저기 반도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인도 나란다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통도 훨씬 편해지고 훨씬 더 인터넷이다 문물이 개방됐는데 오히려 생각과 사고들은 오히려 더 폐쇄적이나 자폐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들, 또 그게 또 장려되거나, 오히려 그게 또 여법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술 더 뜨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뭔가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의, 토론들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저도 이런 AI 부딪힘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도 은둔하고 은둔 수행자도 의미가 있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양하게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스님한테 조금 예민한 질문을 하나를 탁 던질 거예요. 이
예, 여러분들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스님은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스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어, 진보예요, 보수예요, 스님? 그 어느 쪽도 아닌데, 네네. 글쎄요, 저도 요즘에 어디 가면 진짜 이런 질문을 이제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좀 저는 이제 그 트랜스 휴머니즘 네. 논문을 써서 이제 학회에 가면, 이렇게 막 사상 검증하듯이,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는 그러면 불교 트랜스 휴머니스트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막 공격적으로 물어요. 근데, 네. 좀 잘 읽어보세요. 제가. 근데 네, 뭐 네. 저도 불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음.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내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전통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오히려 이 변화, 이렇게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전체적인 네. 변화는 거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거는 그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 역시 지금 그런 작업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변화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새로운 인간성,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탈인간 중심주의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네. 과거에 우리 인간이 항상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바라봤잖아요. 뭐 동물들에서 삭대하고. 근데 요즘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전쟁하고 엉망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또 우리 남녀 평등의 문제, 네. 또 양극화 문제, 뭐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의 문제들이 어디서 이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다뤄야 되는데, 아마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 뭐 이런 논의들이 아마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네, 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거는 이제 정치, 근데 여기 책에 나오지만 네. 아까 뭐 우리 임영 선생님도 그걸 아시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만,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네. 책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이 책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몸에 기계적 방식으로 뭔가 인공지능이나 뭔가를 삽입하거나 네. 임플란트 하듯이 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좋게 한다면 그런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돼서 네. 진보와 보수로 나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계속 그런 질문들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뭔가 앞으로는.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예.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되기도 예. 하면서도 예. 우린 앞으로 또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네네. 요번에 바로 봤었던 여러분은 코로나 했을 때 코로나 백신 맞으면 가장 먼저 좋은 게 뭔가요? 해외여행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당연 명시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또 다른 이제 또 코로나 같은 형태의 이제 전염병 상황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이 개입이 돼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이렇게 그쪽에 넣어준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으면 아마 백신도 맞는 판인데, 네. 또 다른 형태의 조치도 서슴없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 요즘에도 있잖아요. 끝까지 지금 백신 안 맞는 분 계시잖아요. 1차부터 해서. 그거 이렇게, 우린 뭐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분도 나름 자기의 어떤 소신을 좀 갖고 하는 거잖아요. 존중받아 마땅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입장대로 아마 앞으로도 국가 권력이 아니더라도 자기 몸에 인공지능과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임플란트처럼 뭐 기계가 들어오거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 약물까지는 우리 허용했잖아요, 이미 지금. 네네. 백신 맞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약물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도 과연 허용할 수 있을까?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이 현실 세계를 발빠르게 같이 맞춰가면서 이 문명의 이익을 느끼면 그게 이제 진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야 그래도 옛 방식이 좋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막 고집하는, 이제 이게 또 이제 보수인 거죠.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런 다양한 그런 논제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은 막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우린 계속 나아가고 있고, 스님은 이 책을 쓰실 때
그 과정을 가령 불교의 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풀어서 써보고, 그리고 금강경이나 뭐 능엄경, 능가경 같은 그런 말씀들도 여기서 막 풀어내요. 그리고 보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저 산속에 앉아서 에이 저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불교의 입장, 근데 불교의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 AI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사람을 다치지 않게. 네, 거기에 대한 그 스님의 고민이 아주 이렇게 갈피갈피마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늘 저도 칼럼을 쓰는 입장에서 현대 사회를 좀 다루고 싶은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떤 입장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게 참 저는 고민이었는데, 스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불교 공부를 하는 나는 이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런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좀 힌트를 스님 아주 많이 얻게 됐습니다. 스님 저한테 굉장히 참고서 좋은 교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한번 덧붙이자면 네네. 그 방법론에 여러분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불자로서 네.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일단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일상에서부터 뭐 어떻게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고민의 시작을 자기 일상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개하는 연습 버릇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카톡을 한번 쓸 때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달 음식을 한번 이렇게 시킬 때도 네. 야 이게 내가 지금 맞나? 내가 지금 고민을 해서 지금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하는 음식으로 가는 거야? 전시회를 갔든 영화를 보든 책을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알고리즘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내가 지금 계속 가잖아요. 네. 심지어는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는데 인공지능 말은 너무 잘 들어. 네, 그래 내가 찾던 거야. 이건 꼭 뭐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게 무슨 아까 거대하게 무슨 보수냐 진보냐 그런 네. 논리도 좋지만 네. 과연 내가 이 테크놀로지라는 게 내 일상,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좌우하고 있고 네. 휘두르고 있고 책 하나 고르는 것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여행지 가는 것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직장도 이제 남편도 배우자도 심지어 돌아갔을 때 가장 좋은 장례식 화장장도 어디 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추천해주는 쪽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근데 그럼 인공지능이 전지전능하면 좋은데 그렇죠. 여기도 다루지만 네.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또 만드는 알고리즘에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우리는 인공지능이 참 똑똑해 좋아하면서 좋아하면서 쫓아다녔는데 네. 얘조차도 편향성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 생은 계속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반평생이 이제 끌려다니다가 네.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대로 살다가 그냥 인공지능이 따라서 생을 마감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우리 디지털 데이터들이 또 인공지능한테 계속 재편집되고 재해석되고 네. 막 돌아다녀. 이래도 우리 일상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상 얘기하셨지만 우리 뭐 같은 이제 불자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저가 지금 하는 작업의 의미도 거기서 찾고 있고요. 내가 불자인데 그래도 내가 신심 있는 불자라면 네. 이런 거는 우리 오늘 아들이 뭐 무슨 유전자 과학기술 와서 물어보던데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 어플 뭐 이렇게 들었는데 네. 불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불자인데 그냥 막 백신 준다고 막 맞아도 되나? 또 뭐 준다고 막 받아도 되나? 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다못해 팔 정도, 십바람이라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그런 의지라도 보이는 네. 네. 그냥 막 그냥 같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이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 뭐 이런 조그만 얘기들이 좀 의미를 갖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행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저는 참 이 책을 읽고 나니까는 저자의 이 말씀이 더 쏙쏙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습니까? 아유, 네, 다행입니다.
총무원하고 출판사 측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조금 마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재빨리 끝나고 나서 저 앞으로 가셔서 선물도 하나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 주관한 그 불교출판문화상과 올해의 불서텐. 여러분 제가요 5일 동안 북콘서트를 5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일 스님을 모시고 정말 아주 멋진 피날레를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저는 한결 뜻깊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좋은 책, 알찬 책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진 장소에서 저자분을 모시고 또 객석하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소통의 그런 북콘서트 기회가 많이 열리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북콘서트 5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